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지독한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급 처방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탈무드 있죠? 그렇죠, 탈무드. 네, 아시죠? 알죠. 네. 유태인의 생각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유대교의 경전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한 구절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남편의 입냄새를 참고 살라고 하는 건 여인에게 저주다. 이혼을 찬성한다. 이런 구절이 있다. 아니, 정말 그럴 것 같긴 해요. 사실 입냄새가 심해지면 사회생활이 좀 불가능해지잖아요.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그 고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광복절이었죠. 그런데 공영방송 KBS가 광복절에 일본의 기미가요 선율이 들어간 오페라를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전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기미가요. 다른 날도 아니고 사실 다른 날도 그런데 광복절에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지금 그래서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편성에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SNS에서도 강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앞서 KBS가 광복절이 시작되는 밤 12시에 시작되는 한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푸치니 나비부인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나비부인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인데요. 19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기미가요 선율이 나오고 등장인물들은 아무래도 결혼식이니까 또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미가요는 사실 일본 내에서도 부르기를 거부하는 연예인들이 꽤 많아요. 네. 특히 주로 오키나와 출신이라든가 어떤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연예인들은 대표적으로 공개 석상에서도 기미가요 부르는 걸 거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들은 지금 KBS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시청자 정원 게시판에도 그 광복절의 기모노 방송은 미친 건가 싶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동의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KBS 시청자 청원 같은 경우에 1,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KBS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나비 부인이 어떤 오페라인지도 모르고 이게 틀은 건가? 네. 도대체 왜 이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송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논란이 너무 커지면서 KBS 측도 설명을 내놨어요. 이게 당초에 공연이 녹화된 게 6월 달이라는 거죠. 6월 29일에 공연이 녹화됐고 7월 말에 방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스포츠 행사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계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되게 됐다. 이렇게 사정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바뀐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시의성은 적절한지 정확히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것에 불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정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일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일단 결과가 너무 파장이 컸죠. 그래서 이어서 방송 예정이었던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경위를 들어봤는데 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광복절인 만큼 더 신중했어야죠. 공영방송에서.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이 총수들의 연봉은 과연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궁금하긴 해요. 네. 상당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뭐 생각을 잘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제 한 보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기업 총수 중에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문 경영인 중에서는 퇴직금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인 스톡옵션으로 100억 원 이상 받은 기업인도 여럿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앞서 이제 너무 멀어서 잘 관심이 없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금액을 들으니까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게 조금씩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네. 지난 14일에 국내 기업들이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집계를 해봤더니 HS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으로부터 194억 9,200만 원의 보수를 와. 받았습니다. 급여는 20억 원 수준인데 퇴직금 171억 9,200만 원이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연봉 킹은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96억 1천만 원,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81억 6천만 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4억 5,8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숫자 정말 억대로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또 안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고 여기에서 계시네요. 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올 상반기에도 급여를 받지 않아서 연봉 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면서 이번에도 연봉 0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저 총수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너잖아요. 네. 근데 오너들 말고 전문 경영인들 받는 보수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총수를 제외한 전문 경영인 중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배구석 OCI 홀딩스 고문인데요. 퇴직금 242억 원을 포함해서 247억 8,773만 원을 와. 받았습니다. OCI 홀딩스 측은 이 백전 고문이 45년간이나 OCI를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화학그룹으로 키워낸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박성욱 SK 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이 2017년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113억 원 포함해서 117억 8,900만 원 받았고요. NC소프트 김택진 창업자의 동생 김택헌 전 수석 부사장은 퇴직금 등 68억 원의 보수를 받아서 게임업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들어도 억소리 나는데 네. 우리가 수요일에 연예 하잖아요. 연예. 연예, 그렇죠. 거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다음 이슈 가죠. 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드라이브 가고 모텔에 투숙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오.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재판부는 B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연극 배우 B씨는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친밀한 사이가 되고 함께 드라이브 가고 모텔에 투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내연관계인 B씨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건데요. 대법원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텔 투숙 등의 행위는 부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법조계 관계자가 해석하기로는 이번 판결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불륜 인정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요. 배신이잖아. 아이, 그럼요. 그죠? 예, 서로 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서울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차량용 스티커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가족 스티커인데요. 지나친 학벌 지상주의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 대학에서도 흔한 기념품인데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반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용 스티커라고 하면 교내 출입할 때 쓸 수 있는 뭐 그런 스티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기념품이에요. 예, 이 스티커는 서울대 발전재단 온라인 홍보 페이지를 접속해서 학부모와 자녀의 신상 정보 몇 가지 입력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스티커 받아보면 나는 서울대생 엄마, 자랑스러운 가족 이런 문구가 있고요.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같이 삽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접한 이 누리꾼들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비판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반론대로 외국에도 있기는 해요. 뭐 아이오와 맘, 데디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또 미국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걸 다 정답은 아니고요. 네. 또 그럼 뭐 워낙에 대한민국이 또 교육열이 뜨겁다 보니까 그런 자성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 붙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나 여지껏 이렇게 경쟁 사회에 살았는데 애 키우고 또 좀 주눅 들어야 되나 네, 이런 스티커로.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대 발전재단 관계자는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기획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 들어온 건 학생이지만 학부모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견 이해는 가요. 네.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옴당옴당 붙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배 아픈 건 참아도 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그쵸. 건 못 참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이게 그 일견으로는 그쵸. 뭐 이해가 이해는 가는데 돼요. 또 한쪽으로는 저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좀 씁쓸하네요. 예,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 아니 뭐 못 가봤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알겠는데 또 어떤 게 좋은 생활 습관인지 알겠는데 참 잘 안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쉽고 재밌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닥터하우스 바로 보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아유, 전 에릭 씨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정수 님 혹시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히어로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히어로들은 악당 막아도 세월은 못 막더라고요. 모두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뭐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세월을 아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제, 세월의 흐름을 늦춰라 안티에이징입니다. 오늘 너무 집중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세월의 흐름을 늦추려면 우선 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노화는 이제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이제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가 나이가 들어서 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제 모양이 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 기관인 뭐 심장이나 뭐 폐, 뭐 신장 등의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얼굴의 경우에는 이제 앞면의 각 부위에 이제 지방 세포 수가 좀 줄면서 이제 특정 부위의 볼륨이 좀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피부, 뭐 스마스층을 구성하는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틱 섬유의 뭐 결합도나 그 밀도가 줄어서 피부가 좀 늘어지고 이제 얼굴 조직의 위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계속 아래로 떨어진 현상이 직접 눈으로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노화를 막자.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를 막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피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얼굴에 드러나는 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 하면 바로 안면 조직의 처짐과 그리고 지방 조직의 꺼짐입니다. 맞아요. 이거 확실히 주름 생기고 여기 쑥 들어가고 그러면은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말씀에 이제 피부나 이제 스마스층은 콜라겐 혹은 엘라스틱 섬유들이 이제 머리카락보다 얇게 수많은 실들이 좀 엉켜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얼굴에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실타래를 구성하는 실들이 점점 성그러지고 그 탄성을 잃어가면서 이제 얼굴의 각 조직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늘어나게 되고 특정 부위의 피부가 접히게 되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마, 미간, 눈가, 팔자, 입가 주름 등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모든 부위에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눈을 좀 치켜뜰 때 생기는 이제 이마 주름이 있습니다. 뭐 얼굴 중에서도 이제 눈가는 노화의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곳이기도 한데 뭐 피부의 두께가 가장 얇고 이제 피지선이 좀 적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제 웃거나 이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며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주름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입가의 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좀 흡연을 했거나 원래 얼굴이 좀 마르거나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의 경우 입가주름이 좀 생기기 쉬운데요. 이와 더불어 노화를 가장 빠르게 촉진시키는 원인은 흡연을 계속하게 되고 입가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입가의 주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 주름 외에도 이 노화의 흔적이랄 게 또 있나요? 그러면 이제 노화의 대표적인 흔적이 바로 이제 처짐인데요. 이제 얼굴 조직은 오랜 세월 동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아래로 처지게 돼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불독살이라고 하죠. 이제 심술보 쪽이 좀 그죠 처지면서 이제 턱선이 좀 망가지고 얼굴이 좀 사각진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얼굴이 더 길어 보이게 되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조만간 닥쳐올 그 미래 같아서 자꾸 집중하게 돼요. 또 다른 노화의 흔적이 또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이제 폐임입니다. 이제 다른 말로 좀 꺼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노화로 인해 얼굴의 모든 부위의 지방 세포들이 그 숫자가 줄게 되어 꺼짐이 발생을 하는데 뭐 관자, 눈 위, 눈 밑이나 뭐 인디안 주름, 뭐 옆볼, 팔자, 입과 귓볼 등 모든 조직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어 이제 탄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월의 흐름을 늦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티에이징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로 노화의 흔적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면 거상술이 있습니다. 귀까지 덜 뛰는 부위를 좀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와 스마스를 좀 들어 올려서 원래 위치 좀 고정을 하고 남는 피부를 제거해서 이제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 같은데요? 뭐 동양인의 경우에는 얼굴 조직의 무게가 이제 서양인에 비해서 좀 무겁고 이제 안면 거상술을 시행할 때 보다 강한 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혹시 치료할 때 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이제 의사가 이제 해부학적 이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의사의 경력만큼 실제 안면 거상술의 집도 경력이 풍부한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또 병원에 가서 이 안티에이징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생활하면서도 이 노화를 늦추는 방법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좀 피하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이제 안면 거상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좀 기울이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차이를 만들고 싶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안면 거상술을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늦추는 방법, 안티에이징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박준현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치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김영숙입니다. 다음 주제는 뭘까요? 치과 임플란트는 오늘날 상실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인데요.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임플란트를 다시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방심하면 다시 무너진다. 임플란트 주의염입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이게 뭡니까? 임플란트 주의염이란 말 그대로 이 임플란트 나사 주변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 잇몸뼈가 녹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 원래 기존 자연 치아 옆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과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연 치아에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다시 임플란트 주의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의염과 치주염은 그 증상도 치료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점은 이 임플란트가 구조적으로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치주염보다 임플란트 주의염의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보일까요? 이 임플란트 주의염의 증상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날 수도 있고요.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냄새도 날 수 있어요. 때로는 해당 부위 쪽 머리가 아프거나 침이 삼킬 때 목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얼굴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도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답니다. 2년 전 치료받으신 40대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엑스레이상에서는 임플란트 나사 2줄 정도 잇몸뼈가 녹아있는 게 보이지만 아무 불편감이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 환자분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큰 증상도 없고 밖에서 봤을 때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환자분보다 훨씬 명확하게 골소실을 보이는 60대 여성 환자분 사진입니다. 수술 직후 사진에서는 나사 2개 모두 잇몸뼈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3년 후인 우측 사진에서는 1번 임플란트 나사 잇몸뼈가 2, 3mm 정도 녹아 있어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이처럼 임플란트 나사 주변에 발생한 골수실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세균에 의해 오염된 이 나사 표면은 뼈이식이나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는 자연치아에서 치주염 치료와 동일하고요. 뼈가 심하게 녹은 임플란트는 제거해야 합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실제 환자분 케이스를 좀 더 듣고 싶어요. 50대 남성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을 갖고 계시지만 자각 증상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 중 2번 임플란트는 나사의 절반 정도 뼈가 녹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옆치아를 발치하니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 나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2번 임플란트는 제거 후 다시 수술해 드렸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네.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2개를 치료받으신 후 해당 부위에 광대 통증, 비염, 그리고 임플란트 잇몸 통증 때문에 내원하신 30대 초반 여성분이십니다. 치료받으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요. 임플란트 나사가 뼈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치주 치료를 받으신 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잇몸 통증은 해소되었지만 그 광대 통증과 비염은 뼈이식제 부작용이라서 2번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재수술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그 주위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임플란트 주위염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질을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칫솔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칫솔을 이런 식으로 팜 그래스피라고 해서 손바닥과 그 5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켜쥐시고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 올리시는 겁니다. 방향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 칫솔 절단면으로 이 물결 모양의 잇몸선을 따라가면서 닦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얇은 치간 칫솔로 각각의 잇몸선에 바짝 붙여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는 양치질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의 주위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김영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이번엔 건강 구독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부터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참견 기대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 요즘 날씨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낮에는 불볕더위가 있다가 또 밤에는 열대야. 그래서 밤낮으로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요즘 날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최장 열대야 기록을 세웠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예, 맞아요. 어제 발표가 났죠. 네. 서울 지역이 올해 25일째 열대야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밤마다 그렇게 잠이 안 왔나 봐요. 너무 더워요. 네. 아니 근데 아무리 덥고 그래도 저녁 식사한 이후에는 예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저 나가봤더니 그렇던데 산책하는 분도 참 많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해가 지면 다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평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기장 딱 치고 옆에는 이게 모기불 피우고
그리고 이제 수박이나 감자나 옥수수 이렇게 먹으면 시원하면서 먹을만 했거든요. 네. 아, 저는 그게 사실 좋았는데. 그 어린 시절에 뭐 골목길에서 뭐 수박, 감자 이때는 아니고 저는 최근에는 그 여름에 한강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 가서 뭐 치킨 먹거나 라면 먹거나 거기다 이제 시원한 맥주 한 잔. 아. 너무 좋거든요. 한 잔이면 딱 좋은데 술이라는 게 술을 불러서 그 자제가 안 되는 분들은 드시면 더 덥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일찍 아침에 우리 같이 일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잔 좀 아유.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무알콜을 좀 선호합니다. 예. 특히 뭐 가볍게 운동한 이후에는 무알콜 맥주 딱 마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때 딱 시원하게 한잔하기 참 좋죠. 맞아요. 저희 이제 아버님 세대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맥이라고 있었어요. 예, 사우나 끝나고 후에 맥주 한 잔. 근데 요즘은 이제 MZ 세대들은 다른 말이 있는데 오운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운맥? 오운맥. 오늘 운동 후에 맥주? 정답! 야, 정확히 아시네요. 자, 그렇게 왜냐? 운동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하고 이 맥주 한 잔 먹으면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오운맥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일인데요. 그 맥주를 먹으면 그 속에 알코올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일단 근단백질을 만드는 걸 자극하는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안 만들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에 있는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자꾸 물을 빼내요. 소변을 보게 합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수분은 근육을 만들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들게 운동만 하고 근육은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이 현명한 MZ의 선택은 바로 무알콜, 그다음에 비알콜 맥주입니다. 무알콜은 뭐 알코올이 안 들어있다는 거고 네. 비알콜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저 알코올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무알콜, 비알콜 그러면 이게 왠지 말장난 같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가 있는 건데요. 일단 무알콜, 없을 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하나도 없는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알콜, 이거는 맥주는 맥주인데 맥주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세법상 1%의 알코올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주류로 인정을 받는데 이 비알콜 맥주는 1%가 안 되는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맥주인 것 같지만 맥주는 아니다라고 해서 비알콜 맥주라고 이름을 주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취하지도 않고 그냥 탄산만 느끼고 싶다면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코올을 피하고 싶었을 때는 드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맥주는요, 이 알코올 맛이라고 하는 그 특유의 비슷한 느낌과 맛이 있거든요. 그거를 빼면 일단 맛이 없어요. 자, 그래서 무알콜과 비알콜 모두 다 그 맛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탄수화물 혹은 당류들을 그 안에 첨가해서 맛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주는요, 500ml 한 잔 같은 경우 탄수화물이 평균 18g, 당류는 0g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 비알콜 맥주의 경우에서는요, 탄수화물은 35g, 당류가 15g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주보다 탄수화물 함량은 2배, 그리고 당은 원래 없는데 15g 정도 들어있으니까 15배 이상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알코올은 피했지만 당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이 비알콜 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맥주 많이 마시면 통풍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무알콜 맥주도 그런 영향이 있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풍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난다라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에서 이상이 생겨서 요산이 축적되면서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식이를 통해서 주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퓨린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 맥주예요. 자, 그래서 맥주를 안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야, 무알콜이나 비알콜은 맥주가 아니니까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예, 무알콜이나 비알콜 모두 메가라고 하는 보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퓨린이 함량이 맥주만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알코올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맥주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무알콜이나 비알콜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근데 무알콜이라고 크게 써져 있으면 모를까. 뭐 무알콜, 그리고 비알콜 이런 걸 구분하면서 제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주 그러면 어느 회사 이름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그냥 상품명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이 표시. 제품 표기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알콜과 비알콜 외에도요, 알콜 프리, 그다음에 난 알콜 이런 영어로 쓰여 있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콜 프리는 무알콜 맥주, 그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난 알콜 또는 이거는 무알콜 맥주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알콜 프리, 무알콜 맥주는요, 우리가 메가액에다가 물도 섞고 이런 걸 잘 섞어서 만든 음료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 알코올 미만인 비알콜 맥주는 맥주를 만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알코올을 제거하거든요. 이 제거 단계에서 충분량 알코올이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맥주와 근본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칵테일처럼 음료 형태로 만든 거고 하나는 맥주를 제거한 형태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하고 나서 뭘 마셔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자, 운동하고 역시 드시는 거는 물이죠. 자, 물 시원하게 드시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산화제들이 들어가 있는 카테킨 같은 것들이 되는 녹차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끝나고 나서는 약간의 당분을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것도 좋아서 식혜 한 잔 시원하게 얼음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까지 건강한 참견 함께했고요. 이어서 건강 구독 가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3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운동 후에 탁 쏘는 탄산 그 청량감도 좋지만 물 한 잔 탁 하든지 아니면 아까 뭐 식혜 같은 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시원하게. 좋겠어요. 예, 네. 그런 걸로 건강 다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건강 얘기 이제 시작하죠. 네, 건강 구독. 금요일에는 맞춤 구독 영상으로 이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스포츠 축제 막을 내렸죠.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 스타들, 스포츠 선수들 보면 내 몸의 한 부위를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렇죠. 정말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 한 분야, 그 한 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네. 숟가락 하나 얹자면 제가 또 바이올린 전공했잖아요. 한 거의 15년, 20년을 야. 그 한 길을 걸었었는데 아 이게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깨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게 보통 인내와 노력으로 금메달, 아, 은메달, 그럼. 동메달, 그렇죠. 메달 따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거니까 이런 분들은 그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극복했겠지. 있었는데. 야, 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두 명은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서 레전드급들이신데 네. 이분들 컴플렉스가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축구계의 레전드 박지성 선수는요. 작은 키 그리고
형발이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맞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키가 1m 76이거든요. 작은 키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김연아. 이분은요. 피겨 스케이팅 때문에 다리가 약간 오다리가 된 거하고요. 당근을 못 먹는 게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아, 당근을 싫어한다. 이건 뭐 좀 귀여운데요. 네. 귀여워. 네, 어쨌든 그 선수들이나 그 예술의 우뚝 선 분들 보면 그 어떤 한계를 극복한 그 정신력과 노력 정말 그건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레전드 스포츠 스타들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컴플렉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한 설문조사 그 결과를 보시면요. 직장인을 상대로 컴플렉스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자 433명 중 85%가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다. 사실 오늘 그 컴플렉스 관련해서 건강구독 시작하고 또 문을 열게 된 이유가요. 한 시청자분의 건강 고민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는 40대 남성입니다. 한창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 연애를 해서 마스크를 쓰고 봤던 때가 더 많았던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에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머, 이 어머, 어디 하수구 공사하는 거 아니야, 여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전부터 계속 느꼈던 거긴 한데 요즘 더 심해. 아우, 이 냄새 때문에 나 머리 아파 죽겠네 정말. 아내가 그렇게 질색팔색하는 그 냄새의 원인, 네, 사실 그 냄새는 제 입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어떡해. 연애할 때는 마스크 쓰고 각종 구강 제품 사용해서 어떻게든 냄새를 감출 수 있었지만 결혼해서 늘 붙어 있다 보니 한계에 다다른 듯합니다. 설상가상 입냄새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니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을 피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식었다는 오해를 사게 돼서 지금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거 어떡해요. 아니 뭐 제가 사연대로 연기를 하긴 했는데 입냄새가 어느 정도나 좀 심하길래 뭐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게 관련돼서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탈무드에도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네. 말했던. 남편의 입냄새를 참고 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아주 크나큰 저주와 같다. 이혼을 찬성한다. 아니 탈무드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정말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인데 에이 설마 거기에서 입냄새 때문에 이혼 찬성한다는 말 그런 말 있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 지금 현실에 그 얘기를 고스란히 가져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인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그 냄새라는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이제 이미지나 인상을 결정 지을 뿐 아니라 악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라는 건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주변에서 보면 구취가 유난히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놓고 야야 너도 절로 가 입냄새나 이러기도 말 하고. 못해요. 네. 참 그렇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겠죠. 막 떠들어. 그리고 주변에 다 힘든데.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사연을 주신 분처럼 이 구취의 문제성을 본인이 자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사실 본인의 입냄새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이 후각신경의 피로 때문인데요. 이 신경들이 자꾸 같은 문제에 노출되다 보니까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한여름철에 매미 소리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 매미 소리가 처음에 들렸을 때는 너무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다가 그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에 좀 집중하다 보면 매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미 소리가 들렸었네 라고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각의 피로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 감각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감각 피로도가 높은 것이 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각이 지속적으로 장시간 이런 구취에 노출되다 보면 그런 피로 때문에 본인의 약간 구취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취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하게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심해지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뭐
약한 구취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때 거의 방치를 하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구취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연인들은 그 삼겹살 먹거나 데이트 가면 꼭 물어본대요. 오늘 나랑 뽀뽀할 거야? 물어봐서 안 할 건데 이러면 그때 이제 마늘이다. 아우, 드라마에서 먹는다고 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양파 같이 먹으면 괜찮아. 다 적었는데. 그래도 맡아줄 수 있으니까 맡을 수 있어서 그런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늘이나 양파 사실 많이 먹게 되면 그 입냄새가 좀 한동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런 구취, 입냄새는 굉장히 흔한 질환,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성인 가운데 50% 이상이 이런 입냄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구취, 구강 관리에 철저한 관리와 신경을 쓰셔야 할 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구독 영상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입냄새가 진짜 심하면 스트레스 받죠. 야, 네, 양파, 힘듭니다. 마늘, 고추 저거 없어도 저거 먹으면 100% 나요. 근데 저렇게 양치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잘하는데도 입냄새 심하게 나고 이러면 정말 괴롭죠. 아유, 참 그런데 저 사람들 저런 얼굴 표정 보면은 아휴, 진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좀 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취는 그 정작 당사자인 내가 모르는 경우가 좀 네. 많아서 괜한 오해를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 때문에 나랑 대화를 좀 꺼리는 건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뭐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냄새가 좀 심하면 사실 싫긴 하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내가 구취가 있는지 알게 된 경로를 한번 물어봐 봤습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타인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예민해가지고 먼저 구취가 있구나를 인지를 했는데요. 중요한 게 그럼 이 두 그룹 남자 여자 과연 평소에 관리를 안 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평균 2회 이상의 칫솔질을 했다고 하고요. 또 불쾌함을 느끼면 수시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취를 잡기 위해서 구강 청결제를 사용을 하던 어찌됐든 이 구취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남성들은 그렇게 타인한테도 냄새가 난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구취를 없애기가 힘들다는 건데.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취가 난다면 전문 기관에 찾아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우리가 또 현대사회 바쁜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바로 요 손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손등? 쉬워요. 그 손등을 제 혀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등을 핥고 3초만 완전히 침이 마르기 전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방송이 좀 그런가요? 한번 냄새를 맡아보면 실제로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 중에 여기다 침 발라서 이러기는 참 그렇고 또 하나 바로 드는 생각은 데킬라 먹을 때 참 곤란하겠다. 소금 발라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TV 시청 중인 분들은 지금 뭐 혼자 계시다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직접 이렇게 타액을 좀 묻히기가 싫으신 분들은 또 이런 방법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치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 이제 낀 이런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실을 사용하잖아요. 이때 치아 사이에 치실을 끼운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지나서 한번 빼보세요. 빼셔가지고 그 치실에 냄새를 맡아보고 이때 뭐 이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 3번째 방법은 직접적으로 입김을 코로 좀 불어 넣는 겁니다. 네, 불어 넣는 건데요. 아랫입술을 조금 앞으로 빼서 쭉 입김을 빼면 하면 직접적으로 코 쪽으로 이런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구취를 좀 냄새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사실 방송 중에 해보기 좀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나지 않아?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근데 앞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게 내가 모르는 경우에 정말 민망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구취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 해결 방법 오늘 좀 들으면서 알아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구취를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장비를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평가를 해볼 수도 있지만요, 문진을 통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평가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라든지 흡연, 그리고 음식물을 어떤 거를 섭취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평가를 한다고 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혹시 연인 관계에서 뭐 키스를 기피하는 것 같지는 않은지, 아니면 대화를 상대가 기피하는 것 같지는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를 함으로써 징후들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사회생활 하기 진짜 힘든데 정말 많은 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 좀 심해졌다가 좀 좋아졌다가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이게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구취를 유발하는 원인 90%가 구강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청결하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충치, 뭐 풍치, 치주염, 구강 내에 생기는 궤양 등에 의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빨 안에 있는 보철물질 때문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을치, 틀니 같은 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못해서 많이 나는데요. 또 하나 입냄새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혀 위에 쌓여 있는 설태입니다. 그렇죠. 설탕.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설태가 좀 더 껴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 몇 번 입안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입안에서도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바로 이 혀입니다. 혀. 왜냐하면 누구나 혀를 이렇게 보면 매끄러운 타일, 대리석까지 생기지 않았죠. 카페트처럼 울퉁불퉁합니다. 그 혀에 있는 유두 돌기 틈새 사이에 세균들이 증식을 하는데요. 이게 장시간 쌓이다 보면 이제 백태라고 하죠. 흰색으로 층이 쌓이면서 하얗게 노랗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각종 이물질, 세균에 껴있는 걸 잘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여담으로 치아 그 입냄새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치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혓바닥 관리 함께 이 치실도 함께 관리하면 구취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치질 할 때 그 혀도 같이 닦아주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양치를 시켜서 엄마 아빠들이 해봐 해서 혀도 같이 닦아주더라고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설태 관리를 해주신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설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칫솔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칫솔을 이용하다 보면 일단은 설태를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혀뿔이 있는 데까지 사실은 이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칫솔질을 하다 보면 이 구역 반응이 생기면서 구역질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혓바늘에 우리가 혓바닥에 손상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약간 기구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이런 이 혀 클리너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혀 클리너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설태를 사실 안쪽에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렇게 설태들이 없어지겠죠. 없어지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양치질을 잘 하신 후에요. 혀의 점막을 안쪽부터 혀 끝쪽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는데요. 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4회에서 5회 정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이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 강한 압력으로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 안쪽에 있는 혓바닥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설태들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겠죠. 이 설태 제거만 잘 해도 구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침이 잘 돌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나이 들수록 왜 구취가 점점 심해진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침이 다 잘 돌지 않는 것과 구취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입안 건조와 사실 구취는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침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입안 건조가 생겨서 구취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이 구강 청결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것 또한 입안의 건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유해균, 그러니까 현기성 박테리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패 가스들이 생기면서 입냄새를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 입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침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몸에는 침샘이 3가지의 침샘이 있는데요. 혀밑샘, 귀밑샘, 턱밑샘 이렇게 좌우로 3개씩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수시로 조금 자극을 해주신다 그러면 침분비를 잘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마름의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침샘을 자극해 줄 수 있는 혀 운동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턱 밑샘은 턱 아래 좀 깊숙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어렵기 때문에 귀 밑샘과 이 혀 밑샘을 자극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침이 나오는 귀 밑샘을 한번 자극해 볼게요. 네. 귀 밑샘은 귀 뒤쪽부터 턱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 혀를 안쪽에, 입 안쪽에 이 귀 밑샘에 나오는 그 침 분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쪽을 자극해주면 되는데요. 혀를 이용해서요, 혀끝을 이용해서 볼 안쪽을 좌우로 조금 자극해주면 됩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볼 안쪽? 여기 맞나요? 네, 정확한 위치는요. 이게 이제 입이라고 가정을 하면 양쪽 치아, 특히 이게 위에 어금니, 상악 어금니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혀로 거기를 타격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연조직이기 때문에 주위만 자극이 돼도 충분히 개구부에 그 소통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혀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고요. 혀 밑샘도 있습니다. 혀 밑샘은 우리가 혀 밑에 이제 선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네. 혀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턱 밑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면 여기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면 어때요? 입안이 조금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네. 건강하려면 몸을 부지런히 놀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구취 없애려면 그리고 침샘을 자극하려면 혀를 원활하게 돌려봐야 되겠다. 네. 이렇습니다. 자, 다음 구독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진범이 따로 있다? 아니 그러면은 구강 냄새 유발하는 거 다른 원인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양치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일은 아닌가 봅니다. 속을 들여다봐요. 어디 속을 들여다봐요? 그 속이라고 하면 그 몸 안을 말하는 장기를 거예요. 들여다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 엑스레이? 보이지는 않지만 입 안을 넘어서 이제는 몸 안에 장기까지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구취의 원인 대부분 90%가 입안, 구강 내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10%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구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다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취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소화불량으로 인한 어떤 구취일 수가 있거든요. 동의보감에 구취와 관련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열이 심하면 구취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위열이 심한 게 뭐냐? 평소에 계속 속은 더부룩한데도 불구하고 입맛은 또 있어요. 쉬지 않고 먹는 겁니다. 이게 위열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게 대부분 보면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다거나 평소 식단 자체가 꾸려지게 육류 위주이거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력이 좀 떨어졌다. 의욕이 좀 떨어졌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졌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위와 간에 열이 많으면은 구취가 심해진다고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엔 이런 소화불량 증상, 위가 약해지면서 심장에 열이 뜨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여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이렇게 구취가 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거 같아요. 요즘 전거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 먹고 이렇게 트름 끄 하면 너 뭐 먹었지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소화기관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냄새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소화 불량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가 덜 된 음식물 그리고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가 하게 되면서 역한 냄새가 구강 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구취가 발생하는 뿐만이 아니라 구강에도 건조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구취는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겠죠.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구취를 없애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원인이 파악되는 것이 어떤 내가 위 질환이나 이런 식도 질환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환으로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 질환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실제로 간에 손상을 입으면 네. 입에서 막 역한 비린내가 나고 그다음에 폐가 어떻게 되면 또 어떤 냄새, 위, 장 다 냄새가 다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알더라고요. 네, 거북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먹는 음식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구취가 고민이시라면 사실 원인이 되는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 파, 마늘, 이런 양파 등 이렇게 구취의 원인이 좀 되는 이런 이제 식자재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물을 함께 마셔서 부족한 이런 타액들을 보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음료수는 일반 뭐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토마토 같은 이런 과일 주스, 과일 음료를 마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구강 내 문제, 그러니까 소화기관의 문제 외에도 구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사실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느끼는 이것인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목이 매네요. 목이 맵니다. 저도. 정답. 피로, 아, 그렇지. 피곤함. 네, 이거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런데 지금 몇 번씩이나 느낀다 그러는데 피로는 맨날 느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가끔씩 느끼는 거 그러면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그다음 뭐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지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게 네.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연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실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구취를 유발할 수 있긴 하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몸 안에 염증 수치를 좀 올려서 구취를 올릴 수 있긴 한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내가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 구취가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을 하나 합니다. 실제로 입냄새가 없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가짜 입냄새, 정말 가성 입냄새가 생길 수가 있고 이 가성 입냄새로 인해서 없던 치주 질환이나 그다음에 충치 같은 이 치과계 질환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가짜 입냄새. 그러니까 입냄새가 나지 않는데 입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입냄새가 실제로는 나지는 않지만 본인은 입냄새가 나고 있다고 느끼는 이 바로 가짜 입냄새는요, 일명 자가구취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종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나는 냄새가 난다고 느끼시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요, 보통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긴장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있는 경우에 특히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취 측정기를 통해서 구취 발생 물질의 수치를 평가를 해보고 실제로 병원을 방문해서 해봤더니 내가 객관적으로는 이런 냄새가 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음으로써 증상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가짜 입냄새잖아요. 진짜 구취가 아니라 가짜인데 이게 실제로 뭐 충치나 치주 질환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게 가능한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로 인해서 구취가 날 수 있냐 없냐 이와 관련돼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침의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구취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만큼 구강 내에서 타액의 분비량도 감소를 시켜가지고 입안이 건조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구취가 좀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연구가 있었는데 일일 성인 하루 평균 타액 분비량이 1에서 1.5리터 정도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고 합니다. 침 안에는 세균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균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니까 원래 있던 치주 질환이나 구강 내의 질환들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건조해지다 보면 실제로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데 또 하나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앙 다문다거나 이렇게 이를 앙 다문다거나 이를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자면서도 일을 가는 사람들도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 치주 인대와 잇몸뼈에 큰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서 구취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 이것도 좀 궁금해요. 가끔 목에서 이물감이 좀 느껴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뭐 이상하게 노란 알갱이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혹시 뭐예요? 네, 사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간혹 목에서 이 노란 덩어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흔히 입동이라고 불리는 이 편도 결석입니다. 이게 네. 맡아보면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는 네. 물질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 편도 결석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편도는 목 안 그리고 코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 기관이긴 하는데요. 이 림프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외부의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도염 많이 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도염을 계속 반복적으로 앓다 보면 이 편도에 염증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 이 편도 표면이 이 달 표면처럼 울퉁불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음식물도 끼고 반복적으로 염증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 안에 결석들이 생겨서 사실 이런 편도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편도는 의사들은 늘 확인을 해줍니다. 겉으로 이렇게 감기 걸리면 아이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진료할 때 만지지 않습니까? 편도를 만지는 건데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입천장이 들리게 이렇게 하면서 그 목 깊은 쪽, 그러니까 그 안쪽을 좀 보면 양쪽에 이제 혹같이 생긴 이 붉은색 덩어리입니다. 가지고 그 집에서도 거울로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긴 해요. 아, 소리 내면서 보면 네. 보인다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또 그게 결석이다 보니까 그거를 파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무서운데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일단은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거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지? 각을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각을. 보통 각을 어떻게 하시나요? 가글이라는 게 집에서? 뭐 매일 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것보다는 양치질 잘 네. 못했을 때 그쵸. 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고개를 이렇게 전 뒤로 이렇게- 확 젖히고 이렇게 아시죠, 되게? 그리고 이렇게 하죠. 뱉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도는요, 이 목 뒤, 혀 뒤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바로 한 상황에서는 절대 이 편도까지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방송인데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글. 그러면 이게 목 뒤까지 그 가글재가 넘어가면서 편도에 적절히 자극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 슬쩍슬쩍 편도에 자극을 주면서 안에 껴있는 음식물을 제거하면 그 흔히 말하는 편도 결석을 굉장히 쉽고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구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저것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한방 비법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모상훈 선생님 준비해 주셨죠? 네, 지금 앞에 보면 3가지나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네. 색이 엄청 예쁘죠? 있어요. 네, 한의학적으로 이 구취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약차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맨 왼쪽부터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왼쪽? 어떤 건지 한번. 약간 이거 짙은 노란색 네. 비슷한데. 누구나 다 아는. 알죠, 매실이네. 매실. 매실. 네. 맛있다. 맛있죠. 아니 매실은 그 소화를 돕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취도 없어요. 맞습니다. 아까 구취 중에 90%는 구강질환, 나머지 10% 그리고 너무 낫지 않으면 소화기계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소화기가 좋지 않아서 나는 위열이 심하게 뜰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실이겠습니다. 매실은 소화도 잘 되게 해주지만 또 매실 안에 있는 구연산과 유기산이 입 안에 있는 우리의 세균들을 잡아줘가지고 구취를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간에 있는 거. 요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예뻐요. 딱 봐도 알겠어 대충. 이거 좋지. 네. 오미자. 오미자. 맞죠? 맛있다 이거. 너무 멋있다. 네. 오. 중간에 준비한 요 예쁜 색깔,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건 오미자 차인데요. 오미자는 이제 한 연구에서 입 안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게 황화수소인데 이 황화수소를
91.15%나 제거를 해준다고 그래서 실제로 오미자를 이용한 구취 제거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에는 리모넨과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입안에 있는 우리 염증, 세균들을 많이 잡아주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구취, 특히나 구강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구취에 아주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오미자는 땀이 막 나가는 것들을 잡아줍니다. 오미자의 신맛, 산미는 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이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고 뭔가 많이 유실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 때 오미자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들이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차도 오른쪽. 번째. 이거는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저는 알겠는데. 네. 이거 모를 수가 없어. 국장님은 알 수 있고, 네, 저는 네네. 알고요. 네.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저는 쓴 거 좋아해서 입맛에 딱이네요.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여자들한테 더 좋다는 얘기 맞습니다. 맞아요. 여자한테 진짜 좋은 건데. 이 칙차죠, 칙차. 아, 차예요? 네. 오. 한 번에 맞춰주셨습니다. 칙차 맞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막 생각해 보면 우리 설악산에만 가도 흔들바위 옆에 맞아, 요즘은 맞아. 암자가 있는데 흔들바위 옆에 포장마차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앞에 크게 써 있죠. 칙차. 그리고 산 밑에 보면은 꼭 포장마차 있거나 트럭 앞에 칙차를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칡은요, 뭐 30년 전에 뭐 어른들 얘기로는 사실 내가 칡뿌리를 캐서 매일 뭐 씹어 먹었다. 맞아, 껌처럼 먹었어요. 껌처럼 먹었다.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칡이 처음에 씹으면 그 쓴맛이 강한데 진짜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칡은 한의학적으로 해열 성분, 그러니까 뭔가 몸 안에 있는 열을 날려주고 발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입 안에서 나는 냄새를 확 날려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취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칡을 만약에 내가 씹어야 된다. 사실 약재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파는데 칡은요, 한약방의 주적이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작두를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네. 작두 날이 나갈 정도로 딱딱한 게 바로 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씹게 되면 물에 많이 불렸다가 이걸 씹어주시면 되겠고요.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칡 50g 준비하시고 냄비에다가 50g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 1.5리터 넣고 오. 팔팔팔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끝이요? 간단하네요. 1시간 정도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구취를 줄여줄 한방 비법. 뭐 매실 오미자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칡 맛을 봤으니까 만드는 법도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네. 얼음에 이거 참 좋네. 오미자하고 매실하고요.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커피 안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커피는 따로 마셔야 돼. 그렇지. 커피는 커피지. 근데 참 이런 거를 대신하면 되는데 그건 또 그 맛이 있어. 맞아요. 참. 못 끊습니다. 자주 네. 마시면 텁텁한데. 자, 오늘은 구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서울에 역대 최장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로써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관측 사상 118년 만에 가장 길었고요. 2018년과 공동 1위고요. 내일이면 단독 신기록을 세우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한낮에는 시원한 실내에 머물거나 무더위 쉼터 이용해 주시고요. 생수나 이온 음료로 수분 섭취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낮 기온도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34도 예상되고요. 청주는 35도까지 올라서 푹푹 찌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납니다. 5에서 60mm가 벼락과 함께 오겠고요. 제주에는 내일까지 8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폭염 속에 기습 소나기도 예보가 됐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 남들보다 더 위험한 폭염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인데요. 안부전화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건강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입추 이후에 확실히 밤바람은 좀 변화가 있는데 네. 그래도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맞습니다. 그래도 네. 아직 열대야고요. 이번 주말까지도 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 못 드는 밤 그렇게 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 날도 힘들거든요. 시원하죠. 네, 오늘 하루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